자, 뉴스에서도 아마 그 얘기 증시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어제가 진짜 참 장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그 기사 어제 방송 올라간 거 보고서 그 정프로님한테 까불지 말라는 그 비판을 네. 좀 겸허하게 수용하고 아. 앞으로 정프로님을 잘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괜히 정프로님 말씀하시는데 예. 반박하지 마라. 왜 그걸 이제 깨달았을까? 어제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나? 어제 부동산 얘기했을 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정프로님이 그래서 너무 그 부동산 네. 그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랬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슈 관련해서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군요. 예, 정프로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사실 내용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장 이야기 잠깐 또 미국 시장 마감도 한번 좀 보면서 그리고 뉴스들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8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72% 하락했고 S&P 500은 0.81% 하락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 데가 있고 파란 데가 있죠. 네. 여기도 빨간 데가 있고 파란 데가 있고 장 초반에는 빨갛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파란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요 빨간 데는 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 파란 데는 금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그 TSMC 실적이 나왔는데요. TSMC가 그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한 21조 원 정도 네. 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해서 좀 장 초반에 굉장히 실적이 그러니까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3분기. 예. 근데 예. TSMC 실적은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네. 왜 그렇죠. TSMC 실적이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를 TSMC가 만들잖아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전 세계 반도체가 다 좋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 오후 들어서 지역은행 부실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자이언스 뱅코프가 네. 뭐 우리가 모르는 금융 지역은행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런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 대출 관련해 가지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5천만 달러? 예. 그러니까 이게 부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뭐 여기도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선순위 담보권 행사를 못했다. 어쨌든 부실 문제예요. 네. 이 부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 뒷부분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최근에 여기 어디죠? 트라이컬러 예,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예요. 여기가 파산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으면 여럿 있다. 그거는 이미 실제로는 더 많다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가 터지는 게 나타나면 얘만 터졌을 리가 없다. 그렇지. 분명히 여기저기 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게 실적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네. 그 금융회사들도 좀 부실해졌던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뒤로 갈수록 좀 주가가 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이런 보다 보면은 우리 SVB 사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정도의 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SVB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물론 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SVB하고 지금의 차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SVB 같은 경우는 금리 역전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라는 거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은행인데 네. 이게 장단 금리가 역전이 돼 버리다 보니까 조달 금리보다 운용 금리가 더 낮아지는 모습이 네.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SVB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다 그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실 문제란 말이에요. 부실. 네. 그러니까 자산 뭐 돈 빌려줬다 못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걸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차이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네. 요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좀 이연시키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SVB가 났을 때는 재무부가 이제 바로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 닮은 말대로 이제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은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무서운 괴물이 네. 숨어 있었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시황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와우. 와, 우리가 시황. 네, 할 만한 상황이죠. 네, 기사가 예. 시황 기사를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네. 네. 이게 시황 기사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음. 시황 기사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정프로님 올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몇 프로쯤 되십니까? 올해를 따로 전 뭐 계산하진 않는데 네. 이제 쭉 갖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갖고 있던 게 늘 마이너스였죠. 이게 전체 썸하면 네, 네. 플러스 플러스 다 플러스가 됐습니다. 계좌가 이제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네, 네. 4개 계좌 전부 다 플러스 전환. 오, 양전. 양전. 음. 예. 이건 뭐 자랑할 건 아니죠. 정프로님한테 까불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까불겠습니다. 예? 그냥 주무시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코스피가 무려 예. 올해 들어서만 56%가 올랐습니다. 와, 진짜 세네요. 3,700 3,748.37로 넘었죠.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3,600선을 넘은 지가 나흘 만인데 이제 6.7%만 오르면 4,000피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제 2.5% 어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2.5 오르고 월요일 2.5 오르고 화요일 2.5 오르면 4,000피 됩니다. 네. 이거 어제 또 2차 전지가 또 많이 가더라고. 어제 얼마 전에 뉴스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뭐였죠?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면서 네. 이 그 공급망 관련한 이슈들 좀 변하면서 2차 전지 쪽에 조금 호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어제 2차 전지가 또 쫙 가주니까 제 또 갖고 있던 그 제일 아픈 그죠. 네. 2차 전지 아픈 손가락이신 분들 꽤 많은데 네. 너무 그 친구들만 보면 진짜 마이너스 막 50% 70%인 애도 여전히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코스피 오를 때 좀 씁쓸해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은 안 하시는데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얘기 중심으로 전하면 무려 그러니까 이게 한국경제 보도인데 정말 이렇게 기사를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호재만 5개다. 우리 시장 예. 예. 호재만 5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호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정말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호재인 것 같아요. 네. 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유동성 랠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눈앞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네. 아니면은 금리 동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금리 때문에 시장에 발목 잡힐 일은 없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AI 시대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론 이게 뭐 버블로 가서 나중에 터지네 마네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네.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호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가격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테슬라 이슈 요새 뉴스 잘 안 나오죠. 네. 그거 굉장히 대형 뉴스인데 파운드를 22조 이용하겠다. 네. 이지오 이용하겠다. 그 이후에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때가 되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10만 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에서 뭐가 좀 나와주면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삼성전자 팹을 직접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프로젝트인데 이거 뉴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웨이퍼 90만 장 얘기, 네. 그거 그냥 뭐 별로 실감 안 나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갑자기 정부에서 금산 분리해 준다, 국민 성장 펀드 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거기에 90만 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정도의 일들, 우리나라 공장이 더블로 늘어나는 일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벌어지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진행 상황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오픈 AI의 뒷배가 누굽니까? 손정희 회장이에요.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오픈 AI에 거의 올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700조 원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누굴 불렀죠? 누구 불렀죠?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이번 주말에 말하라고 다 같이 네, 모여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손정희 내용들이 회장이 부른 거예요? 예? 손정희가 부른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손정희 회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700조짜리 프로젝트가 결국은 오픈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지금 다 다시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90만 장 얘기하면은 저 말이 돼? 설마 무슨 이거 메모리 공장을 어떻게 2배로 늘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정희 회장이 4대 총수를 불렀다 그러면은 왜 불렀지? 손정희 회장 유로 대부분 안 나와 있죠. 말하라고 리조트 간다고 보통 네, 기사가 네. 나와 있죠. 네. 이게 손정희 회장 생일인가 그럴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 전에 저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정희 회장 만나가지고 뭐 얼마 할 거예요. 그때 얘가 더블로 한대요. 뭐 이런 그런 식의 관계들이잖아요. 생파 골프예요 이번에 하시는 게. 그런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금리나 기대에 또 뭐뭐 있어요. 5가지라며. 예. 거기다가 예. 3분기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기업 실적들 괜찮다. 다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음. 그래갖고 이 부분은 오히려 고점인가라고 해서 3분기 실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냥 뭐 확인하고 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들 네. 2분기에 되게 안 좋지도 않았는데 네. 뭔가 좀 너무 많이 왔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서 다 3분기 실적만 보고 있어요. 네. 그냥 확인하고 간다는 느낌. 그리고 4번 네 번째 호재는 그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뭐 서로 양쪽에서 얘기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 그룹 현대차 7%? 현대차 예. 올랐더라고. 네, 현대차는 이 꼴이 올라가시는데요? 또 있잖아 또. 네. 현대차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또 요즘 저의 투자 테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네. 계좌별로 다른가요? 그렇죠. 바벨 전략 쓰는 계좌,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아. 가치 투자 바벨 계좌 네. 이렇게. 네. 예. 근데 이제 가치 투자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차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SK 하이닉스 살 때랑 비슷한 겁니다. 네이버 살 때랑 비슷하지. 네. 이 가격은 너무 싸다. 네이버 가지고 계세요? 많이 올랐죠? 네이버? 또 이 꼴이 올라가시는데? 네이버 좀 올랐죠. 오. 네. 나는 이제 진짜 프로 같아. 정프로. 네. 네. 와, 5년을 하셨는데 이제 프로. 이제 프로 같아. 투자의 진정한 정프로.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여러분 저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5번째는 네. 그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머니무브. 그 돈이 주식 갈 거다. 그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오히려 지금 그 코스피 밴드가 거의 다 뚫렸어요. 뭐 3,700 정도 예상했던 정도인데 높아야. 네. 근데 나머지 증권사들 어지간한 데는 다 뚫렸습니다. 그 제일 높게 잡았던 데가 뭐 유안타가 3,75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들은 다 상단이 뚫려버렸다. 그리고 뭐 어디야? JP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내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 4,200 뭐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모건인지 JP 모건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야 한국 지금 너무 세일 중이라고 이렇게 싼 주식이 없다고 또 그런 뭐 의견인지 보고서인지 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 그쪽들은 하여튼 맞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악재가 잘 안 보여서 불안한 상황.
악재가 불안한데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한 네.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우리 시장에 호재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 3,700 뚫려버리고 상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막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의 계좌는 다 플러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도 상황이면. 그죠?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한 걸 팔아갖고 걔네들이 빠져서 아마 마이너스면 네, 마이너스지. 네, 네. 어지간하면 지금 마이너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관세 협상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근데 관세 협상 얘기는 지금 뭐 이렇게 대놓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건데 그 패를 먼저 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나온 얘기 중에 좀 어제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가 그 통화 수합을 뭐 유제한으로 하냐 무제한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어제 나왔었어요. 네. 어느 뭐 언론에서 뭐 단독 보도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도 부인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얘기들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통화 수합은 이제 연준에서 이게 무제한으로 열어달라 이거를 우리나라가 요구를 했던 건데 네. 사실은 그게 그 우리나라도 그거 받아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던 것도 그거 미국에서 받으라고 얘기한 거냐고, 네. 아니면은 좀 그쪽에서도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려고 그냥 한번 얘기한 거냐고 그런 거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대신 요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네. 그 중에 3,500달러를 헐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는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원화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주면 네. 미국에서 그 돈을 담보로 달러를 조달해서 써라. 그런 방법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우리 돈을 미국에 줄 테니 거기서 수합하는 걸로 써라. 네, 네. 그러니까 원화담보 대출 같은, 원화담보 네네. 달러 대출 같은 느낌. 있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줄 일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외환 시장에서 이게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는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 원화를 그쪽에다 담보를 맡겨놓으면 얘네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치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재무부의 외환 안정기금, 미국 재무부의 외환 안정기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신디케이트 론을 받는 방법,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는 걸 전제로 얘기할 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덜 줘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럼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거기 준 돈으로 뭐 할 거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을 만났어요. 근데 예산관리국은 통상협상하는 네.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갔다라는 거는 어디다 쓸 거냐잖아요. 예산관리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관세의 카운터파트는 거기가 아닙니다만, 네. 그 카운터파트가 했을 때 뭔가 그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게 조금 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이 된다. 100%는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상업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일어나는 예산관리국하고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마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스가 펀드 관련한 얘기에서 그러니까 조선 네. 관련한 부분이죠. 일단은 제일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양쪽에서 다 합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지원하겠다, 미국에서 조선 지원 받겠다. 요거는 양쪽에서 네.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요게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 있고 그 실무적인 얘기도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막 그 얘기했잖아요. 베산티 장관이 뭐 내가 연준이었으면은 수합해줬을 건데 네. 그 얘기했었고 이번에 국무부에서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 미국자 회사들 네. 그에 제재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행위는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다.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며 네.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다.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의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돈이 안 나가 우리의 갖고 있는 외화 뭐 달러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3,500억 불, 그러니까 500조 되는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까지 뭐 그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예. 여튼 근데 500 거기에 대한 힌트로 이번에 방문한 데가 협상 파트너는 아닌데 예산관리국을 만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일정한 대안들을 우리가 좀 제안을 한 것 같다. 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이 있을 것 이런 거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뭔가의 대안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서 예산관리국을 만난 거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세 한번 번째 가보겠습니다. 뉴스는 아. 어제 분위기 안 좋았던 분은 SK 주식 갖고 있던 분들은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SK 지주 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가 많이 빠졌을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들 정프로님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걸요? 5.6%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소영, 그러니까 두 사람 이제 이혼 소송에서 2심 결과가 노소영한테 1조 약 얼마를 4천억. 저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되돌리는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어제 3심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주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노소영 씨한테는. 예. 그러면 좋게 느껴지는데. 네. 그나마 좀 현상 유지되고 아니죠. 아닌가요?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분쟁이 생겨야 서로 뭐 더 높은 가격에 사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그쵸. 주가 올라갈 건데 예.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심 때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빠졌는데 그 부분이 어제 다른 주식 다 올라가는데 SK만 빠진다고 아 그래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5%나 빠졌어. 5.6%면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네. 봐도 되는 거죠. 그러네. 물론 펀더멘탈한 이슈는 아닙니다. 약간 그 테마성 배팅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그럼 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1조 4천억 판결을 다시 계산을 하라고 했냐? 그거는 이제 2심 판결에서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300억 원 정도를 그 SK에다 줬는데. 네. 그 SK 300억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불려갖고 1조 4천억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그 논리였어요. 네. 1조 4천억이 아니지. 지금의 엄청난 돈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1조 4천억은 노소영 관장한테 줘라. 요게 2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SK 쪽에서는 뭐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네. 그러면 그게 뭐 300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300억이 비자금이냐 비자금이 아니냐. 요런 식의 논란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네.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불문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네. 불문했다라는 거는 뭐 저런 겁니다. 만약에 300억을 SK에다가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줬어. 네. 혹은 주지 않았어. 이게 있잖아요. 네. 근데 줬어. 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 그 돈이 비자금 등 불법으로 조성된 돈이라면 네. 그 돈에 대한 권리를 노소영 관장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줬으면 안 줬으면은 안 줬으니까 주장할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자금 연부에 대한 판단은 안 했고 줬든 주지 않았든 그 돈을 노소영 관장 쪽에다 분할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근데 줬으면 사실 그거 국민 주식으로 좀 돌려야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소송이 그러니까 비자금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이혼 소송이니까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 그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이번 네. 대법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법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줬든 주지 않았든 나눠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라. 요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또 하나 있는데 별로 관심들 없으시죠? 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의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의 돈을 기준으로 이 분할을 네.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 분할하는 시점 전에 예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자기의 어떤 재산들의 상당 부분을 친인척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SK 주식 증여를 한 1조 원 정도를 했었고, 고등교육재단이나 고등교육재단, SK CNC 주식 증여, 고등교육재단, 그러니까 뭐죠? 공익재단, 네.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부한 거, 그 최종현 학술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부한 거, 네. 그런 것들이 거의 한 1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이미 없는 돈, 네. 그러니까 요 시점 이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미 그거를 다 나눠준 돈에 대해서는 이게 요 내용입니다. 책임이 이렇게 여기 같이 네. 보시죠. 그 이미 처분된 자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친인척 재단에 증여한 주식 등은 경영활동 목적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미 처분된 자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파기환송 갔을 때 뭐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 대법원의 판단은 그 300억에 기인한 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거는 1조 빼고 계산해라.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 이혼 소송은 다시 뭐 원점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노소영 관장이 받을 그 큰 금액, 그래서 경영권 문정이 생기지 않을까 했던 그 기대는 이제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그런 이거 소송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8년이나 돼요. 오래 한다. 예, 적당히 하시지. 근데 적당하긴 또 너무 큰 금액들이라. 예, 8년 해서 그 돈 받으면 뭐 할만하네 또 생각해 보니까. 여튼 이제는 돌려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정도의 아마 판단으로 끝나겠네요, 그죠? 뭐 그렇다고 뭐 5년도 하고 미룰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개의 뉴스, 워낙 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였기 네. 때문에 같이 또 전해드렸고요. 관심도 워낙 또 많으셨을 테니까. 자, 그럼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고